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저희의 뼈아픈 역사가 너무나 좀 슬프게 다가왔는데요. 네. 교수님 강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현 상황을 조금 짚어볼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렇게 이제 도발로 다가오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일본 우익 소수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너무 커버린 한국을 일본이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그 소수 우익이라기보다는 이 아베 정권 자체. 네. 그리고 이미 소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집단이고, 네. 90년대 이후에 이 우익이 굉장히 세가 커져 왔습니다. 네. 정치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우익 세력들, 일본 회의로 대표되는 그 우익 세력들의 구상은 뭐냐면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네. 근데 그런 나라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아베 정권이 이렇게 선거마다 번번이 이긴 게 우연이지만, 네. 그 선거 직전에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쏴줬어요. 그 덕을 봐서 이 장기 집권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이제 핵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아베 입장에서는 신나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 했는데, 갑자기 남북이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이번에는 아베로서는 덜어버릴 지경이 된 게 G20 정상회담이라는 걸 일본이 굉장히 공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아베가 무슨 세계 외교의 주역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G20은 뭐 별로 보도가 안 되고, 네. 이 트럼프가 가서 김정은이 손잡고 판문점에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거, 그거 작년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쟁이가 네, 돼서 제가 한 거죠. 진짜로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아베가 경악을 했을 장면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가운데 서고 김정은 문재인이 거의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가는 장면, 그 장면을 보고 시진핑은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나도 빨리 해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베는 소름 끼쳤을 겁니다. 무서웠을 왜냐하면 자기가 꿈꿨었던 그 구상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베 입장에서 한반도가 어떤 상태가 최적이냐 하면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주면 더 좋고, 근데 그 둘이 손을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북한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의 안보의 불안 세력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아베 그 구성이 다 허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적으로 돌린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베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우익 입장에서 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한테서 전혀 사죄를 못 받았죠. 우리 정말 광화문에 가서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면 일본한테 사죄 다 못 받았다고 대답을 할 텐데, 일본에서 가서 물어보면은 사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온 여자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괴리가 있는데, 우리는 청구권 협정이라고 얘기할 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야, 청구권 따지면은 일본이 한국한테 청구할 게 더 많어 그러고 있어요. 한국에다가 다리도 놔주고 뭐 길도 닦아주고 철도도 놔주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장도 세우고 일본 본고에서 갖다가 투자해갖고 다 세워놨는데, 우리 그거 하나도 갖고 오질 못했어. 우리가 청구할 게 더 많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선은 전쟁에서 부당하게 분리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태평양 전쟁이 침략 전쟁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백색 제국주의에서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일본이 졌지만, 일본이 죽어나고 싸웠기 때문에 필리핀이고 동남아시아 그 여러 나라들이 다 독립했잖아. 이건 아시아의 해방전쟁이었어. 일본은 시각이 그래요. 그게 일본 극우파들의 시각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그 우익의 이런 발상,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그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그 세가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소수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일본 내에서 민주 세력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회당이 사라지고 민주당이 그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일본의 그 노동조합 운동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교원 노조도 깨지고 교육기본법 같은 게 바뀌면서 이 교과서 문제가 축축축 계속 바뀌어서 한 20년 지나는 동안에 지금 보면 일본 젊은 세대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40대들은 배웠어요. 40대들은 배웠는데 지금 20대들은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빠진 거.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장악되어 있는데 한국은 반대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교육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힘이 또 촛불로 민주화운동의 전통에 합쳐져서 그렇게 갔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그 한일 관계에서 이게 장기화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또 낳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다가 지난주에는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국이 있을 거고 언젠가는 끝이 있을 텐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야지 이게 좀 풀릴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저도 사실은 궁금하고 뭐 일본 전문가들에게 지금 가까운 일본 전문가들에게 저도 물어보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그 아베의 출구 전략이 뭘 건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선 아베는 한국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우익 가장 뭐 아베 자신이 우익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국에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베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상황을 기대했었는데 일치단결해갖고 그리고 아주 강공을 두고 그리고 그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일본도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다 삼성 손들고 다니지 뭐.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경제적 면에서 이제 타격이 그러니까 돌아가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할 그리고 또 아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추구했었던 게 무너지게 되니까 아베로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이나 보통국가 그거 하는데 그게 딱 제동이 걸려서 한국에서는 아베가 승리한 걸로 나오지만 일본 내에서는 헌법 개정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그래도 시비를 걸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냐면은 일본의 이제 보수 본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시다 시게루에서부터 이 요시다 시게루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만세 삼창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일본은 살았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요시다 시게루식의 그 보수 본류는 이 한국과의 그 어떤 역사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서로 덮어둔 거죠. 해결이 안 된다고 서로 덮어두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두되 경제 관계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제일 가깝게 협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36년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그 역사대로 정리를 해야지만 경제 협력도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가장 밀접한 파트너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정경분리라고나 할까. 정치 면에서는 늘 부딪히고 싸워도 경제 협력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기분 나빠라는 걸 표시는 하지만 근본적인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게끔 했는데 이번에 아베가 들고 나온 거는 정말 우리 무협지혜비하면은 처음부터 살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기분 나빠를 표시하는 게 가령 100가지 방법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그저 한 뭐 77번째, 83번째 정도를 써갖고 나 기분 나빠 하는 거를 이제 표시하고 그럼 뭐 알았어 하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처음부터 1번, 2번, 3번을 써버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무슨 다른 대책이 안 나오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고 그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아베 정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평화헌법이라든가 그런 또 재무장이라든가 그걸 향해서 했었던 게 그 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뭐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냈으면 하는 그런데 그 돌파구를 이렇게 하자 하는 그 정교한 플랜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거를 관철해낼 힘과 각오도 없으면서 문제를 좀 건드려서 결국은 아베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나 할까요? 이제 이런 상황 또 아베 도래하면서 한 2, 3년간의 불편한 기간을 거쳐서 다시 봉합되는 식으로 정경 분리 원칙. 근데 이 정경 분리 원칙이 정말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조일 수교 단계인데 아직 그 단계로 가려면은 멀지 않았습니다. 조미 수교가 먼저 돼야 하고 남북 간의 친선도 훨씬 더 돼야 하고 그런 단계가 한 5, 6년 지난 다음에 오게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해결 시기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현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굉장히 반하는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일본 우익을 대변한 듯한 발언도 많이 있는데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견 표출 권리로 봐야 한다는 접근도 가능할 텐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인들도 책임을 지는데 경제인들 예컨대 무슨 기업체 총선에 했다가는 당장 불매운동이 시작돼서 그 기업의 경제적인 제재를 받겠죠. 정치인들은 뭘로 하겠습니까? 표정. 그 전에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그게 정치 자금이 되고 표가 되고 이제 또 일본에서도 이제 또 뭔가 반대급부가 주어지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이제 깨있고 민주화되고 촛불을 들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누가 나서지 않아도 국민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면 그거는 아마 다음번 총선에서 표로서 응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촛불 이후에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촛불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또 마침 보면은 촛불에서 정리했어야 할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놈이다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이다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내년 4월 15일입니다. 촛불 때 못했었던 청소, 그다음에 토착이고 박멸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새롭게 그리고 그래야 남북 간의 화해도 되죠. 이 수구 분단 세력이 늘 남북 화해도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력이 늘 일본과의 이런 종속적인 관계도 유지해온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깨나가는 그 시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내년 4월 15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웅구 교수님 모시고 한일 관계 현 상황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공무원 노조 자문위원 한홍구였습니다. 정말 역사 문제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지만요. 그러나 너무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가보농민 전쟁 때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로부터 2세대 지나서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2세대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거 우리밖에 없어요. 네. 우리밖에 없는데 그 아픈 역사를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역사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해야 합니다. 일본이요, 저는요 우리가 제일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내에 좋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친하게 지내서 이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아베를 와 같은 그런 극우 세력들을 일본 내에서 몰아내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래요. 우리도 민주주의의 문제로 푸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에서도 이거를 그 민주주의의 문제로 일본의 건강한 양심 세력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같이 힘을 합치고 또 기다리고 도와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교류해야겠죠.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건강한 민간 교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유튜브 한홍구 TV 역사통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재밌게 많이 해주시고 그 역사통에서 예. 8월 내내 지금 이제 한 번 했고요. 네. 한 주 했고 5주 동안 일본 문제 특집을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한일 관계 특집을 다룰 거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한홍 교수님 모시고 소담과 함께 세상 속으로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